계좌조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AI 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내 계좌 거래 50만 원 이상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내용들 유튜브 등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 내용도 냈지만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국세청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보니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결국 결론은 세금을 과세하는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죠. 국세청에 정확한 기준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을 생활비로 줄 수도 있고요. 월 100만 원을 생활비 용돈으로 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령에 있는 문구 그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령 집행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인데요. 법령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부양할 이유가 없는데 주는 것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준다면 이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부모가 있는 손자녀의 학비를 대신 내준다면 이것도 역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데 대신 내준 것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매달 일정액을 주는 것은 생활비로 볼 수 있지만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을 주고 생활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얼마까지 줘도 안전한 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축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혼하는 시기에 받은 금액으로 혼수용품 등을 사는 데 쓰여졌다면 이는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혼수용품 사는 데 쓰지 않고 부동산 사는 데 쓰거나 주식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의금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피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방명록에 부모님 하객, 나의 하객, 금액 이렇게 구분하는 것. 축의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나에게 주는 것.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죠. 축의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세청이 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국세청은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은 FIU,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때문인데요.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거나 의심 거래를 하면 은행 텔러들이 FIU에 보고를 합니다. FIU는 국세청에 그 자료를 통보하고요. 의심 거래란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800만 원씩,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의 계좌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세 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거쳐야 되고요. 계좌 조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AI 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내 계좌 거래 50만 원 이상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내용들 유튜브 등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 내용도 냈지만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AI로 조사한다는 내용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국세청 등에서 나의 계좌를 조회해 봤다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나에게 내 계좌를 통보해 봤다고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요. 6개월 뒤에 통지하는 이유는 계좌 조회 통지서를 바로 보내주게 되면 해당 국가기관에서 계좌 조회를 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고 다음날 통지를 해준다고 가정해보면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청에서 어제 내 계좌를 조회해봤네?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빨리 계좌에서 돈을 다 인출해버리자. 이럴 수 있겠죠. 이 돈이 범죄 수익 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좌 압류를 통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 인출해버리면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겠죠. 세무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국가기관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면 통상 그 사실을 6개월 뒤에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규정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세무사로 개업해 나와서 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릴 때도 납세자분들한테 이런 전화 엄청 많이 받는데요. 조사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금융기관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지를 받으신다면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단순 통지를 해주는 것뿐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체납도 없는데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전에 유명 작가님이 이런 통지서를 받고 나에 대한 뒷조사가 있구나 하고 대응을 하셔서 기사가 여러 번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를 조회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국세청에 FIU 자료가 보고된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유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보지 않는다고 계좌이체를 아무 계획 없이 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가 됐을 때 10년치 계좌가 다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나의 의지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막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죽음이란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속이 임박하신 분은 더 조심해서 계좌이체를 하셔야 하고요.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이것도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넘어서는 수준은 증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살 수는 있겠지만 생활비와 별도로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해주거나 주식을 사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 즉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의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손자의 경우 무조건 2천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가 되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손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이 지났다면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세법도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과도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합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억 원짜리 집을 선물한다면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
옷, 주식, 자동차 등등은 어떨까요? 개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지만 예시를 든 물건 중 국세청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고 어떤 것이 파악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나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가장 많은 과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지방에 증여받은 저가주택이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선 당연히 이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양도 등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세청에서 모르겠지?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 주식, 자동차 등이 내 명의로 되었을 때 국세청에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CI 분석을 통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도 선정하는 것이고요. 가전제품은 어떨까요? 누가 샀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누가 사용하는지까지는 알기 힘들겠죠. 옷도 마찬가지이고요. 귀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증여로 볼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겠지만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과 같이 내 명의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재산들은 받아서 쌓이면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알고 선물도 현명하게 주고받으셔야겠습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없이 2억 넘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요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증여세 세율은 너무 높죠.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 시 2억 원을 증여해 준다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2억 원에서 증여세를 내고 나면 1억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죠. 원하는 부동산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인데요. 돈을 빌려주는데 왜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부모 자녀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국세청에선 과연 부모 자녀 간 차용을 인정해 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돈을 빌리고 받았다는 증빙으로 이자를 주고 받으니까 우리 가족의 경우에도 이자를 주고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를 받는 부모의 입장에선 이것도 소득이 됩니다. 이자 소득. 세법에서 사인 간의 이자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소 지방세까지 27.5%, 부모가 고소득자라면 이자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세율이 30, 4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차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생긴 것이고요. 차용증을 인정받으면서 이자소득세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는 말 그대로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2억 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금전 무상대출의 경우, 즉 무이자로 차용증을 쓴 경우 이자를 안 받거나 저리로 받았을 때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금액 연간 1,000만 원에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 금액을 역산해 보면 원본 금액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 규정을 들어 이자 금액을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된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차용증을 무이자로 쓰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은 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은 왔는데 아무것도 갚은 흔적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고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에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과연 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내의 금액일 때는 이자로 지급하든
원금으로 지급하든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든 원금이든 매달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부와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주지 않되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이자 소득세 부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시되 원금이라도 매달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데 원금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1년에 한 번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무이자 차용증을 썼는데 10개월 되는 달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용증은 인정이 안 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은 왔지만 아무것도 갚은 흔적이 없기 때문이죠. 차용증이라는 종이만 있을 뿐 실제 상환 내역이 없고 증여받은 것과 형태가 같습니다. 요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사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빠르게는 잔금 후 2, 3개월 안에 조사가 나옵니다. 이때도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왔는데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내역을 증여 혐의 자료로 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매달 원금을 상환할 것. 매달의 상환 거래 내역은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 넘더라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2억 1,7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이자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고액의 자금을 빌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6개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적정 이자 금액은 4억 원 곱하기 4.6% 곱하기 12분의 6 하면 92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금전 무상대출의 경우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례는 어떤가요? 적정 이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때도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매달 원금을 상환하다가 6개월 뒤에 일시의 전액을 상환하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소득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소득세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소 27.5%, 소득자가 고소득자라면 세율은 더 올라가겠죠. 이때는 이자를 받게 되면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선택하는 방법이 더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억 1,700만 원을 넘어서니까 이 경우 무조건 이자가 있는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3억 원을 받았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인정이 되기 쉽고요. 이때 부모님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 금액은 3억 원 곱하기 4.6% 하면 1,38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을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로 줘야 되는데 안 줬으므로 그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고요. 1,380만 원에 10%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세부담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직계 존비속 공제 5천만 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3억 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빌리더라도 이자 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므로 약 3년 6개월 동안은 증여세도 안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해서 차용 금액을 2억 1,700만 원 이하로 다운시킨다면 세금은 계속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증여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확인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무슨 일이든 항상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이런 거 많습니다. SNS에 자랑처럼 엄카 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나 이렇게 생활한다. 탈세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요즘 증여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취득도 많이 하시죠. 이때 자녀가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요. 이 빚을 어떻게 갚는지 대부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합니다.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죠.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채 사후관리는 왜 하는 건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것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합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이고 근저당 채무가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저당 채무 3억 원은 현재 부모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부동산을 증여해 줄 때 근저당 채무 명의를 자녀로 돌려서 자녀가 갚는다고 하면 이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빼줍니다. 이럴 경우 증여과세 대상 금액은 2억 원이 되는데요. 이 근저당 채무를 자녀 명의로 돌리지 않고 부모가 계속 갚을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과세 대상 금액이 5억 원이 됩니다. 증여 금액이 5억 원이면 증여세가 9천만 원이고 2억 원이면 증여세가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근저당 채무 명의만 자녀로 돌려놓고 실제 이자, 원금을 부모가 갚아주는 것이죠. 국세청에선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은 실제 자녀가 인수한 근저당 채무의 이자, 원금을 자녀 본인이 갚고 있는지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이 부채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차입금에 금융 채무나 사인간 채무가 있을 때 이 채무를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닌지 부채 사후 관리 대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늘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 부채 사후 관리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내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인데 2억 원의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할 때는 항상 채무자의 소득 원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나 저리로 재차입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채 사후 관리 대응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꼭 있는데요.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을 무이자 2억 원, 원금 상환 매월 100만 원씩 잘 쓰시고 매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의 계좌에 잘 입금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자녀의 원금 상환 계좌를 보면요. 매월 100만 원씩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항상 ATM 입금으로 비슷한 금액들이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이 차용증을 과연 인정해 줄까요?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하니까 현금 입금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상환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내가 세금 다 내가면서 열심히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또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우라가 치미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는데 그 돈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도 너무 많이 나오니 불만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이겠지만 소득세는 본인이 내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 즉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탈세는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현명하게 증여하시는 방법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